네, 밀착 카메라 오늘은 오랜만에 목포 신항으로 갑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현장은 정리에 들어갔지만 세월호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어려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그동안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던 곳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이곳은 세월호가 인양되어 있는 목포 신항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흰색 천막은 세월호 미수습 실종자 5명의 합동 추모식이 진행됐던 공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의 일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이 뒤쪽도 당시 합동 추모식이 진행된 공간인데요. 현재는 당시에 사용된 의자와 테이블이 철거를 위해서 정리된 상황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잠정 중단된 목포 신항에선 선체 주변 정리가 한창입니다. 심하게 부식된 승용차와 중장비 차량 중 일부만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남아있고 나머지 180여 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항만 내부에 있던 사무용, 주거용 컨테이너들도 상당수 비워졌습니다. 세월호 옆쪽에 마련된 임시 거처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곳인데요. 원래는 5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2개만 남아있고요. 내부는 모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옆으로 90도 돌아가 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가 선체 직립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는 선체 내부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눈으로 진입로는 평소보다 미끄럽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넓고 텅 빈 화물칸이 나옵니다. 이곳은 방송으로는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세월호의 화물을 보관하던 공간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거대한 장비는요, 세월호에 싣고 나르는 화물들을 오르고 내리던 일종의 엘리베이터 장치인데요. 현재는 곳곳에 이렇게 뻘이 잔뜩 쌓여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찰흙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닥과 벽에서는 안에 있던 사료와 뻘과 기름, 바닷물이 뒤섞이는 적이 드러납니다. 아래쪽 구간으로 진입하자 더 많은 뻘이 시커멓게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뻘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깊이가 약 70에서 80cm 정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니까 이게 다시 굳었다 녹았다 이 상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구역에서만 40톤이 넘는 뻘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이달 안에 뻘은 제거해야 합니다. 외판의 손상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뻘을 제거해야지만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뻘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도 바빠졌습니다.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수습 현장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체 내부에서 수거되는 뻘 전부를 외부에 보관했다가 세척해 유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선체 직립 작업 준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곳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세월호 조사가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지수의 겨울. 네, 요즘 같은 추위에 지붕을 장판으로 덮고 지내고 비닐하우스에서 연탄도 못 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번화한 부산 시내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낡은 주택 수십여 채가 몰려 있습니다.
지붕 위에는 눈과 비가 왔을 때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장판 여러 겹을 깔아두고 이 장판이 날아가지 않도록 타이어와 대리석 같은 것도 위에 눌러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제 키보다 낮은 처마 안쪽에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쓰고 있는 수도가 있는데 이렇게 방금 전에 물을 담아놨는데 완전히 꽝꽝 얼어 있습니다. 이 지역 집들은 지은 지 적어도 50년이 넘었습니다. 1965년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묶이며 주택 신축이 금지된 건데 예산 부족으로 정작 도로는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개축이 금지되면서 주택들은 모래성을 방불케 합니다. 이 모래성인데 어째 모래 위에 지금 탑을 사면 탑이 사지겠습니까? 안 사진다고요. 지붕 슬레이트가 배수가 되려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지붕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밖에서 보신 것처럼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고 뒤틀려 있고요. 이 싱크대 역시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집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지붕에 천막을 완전히 깔아두고 그거를 그물과 여러 개의 줄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해뒀고요. 이 안쪽에 또 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은 성인 한 명이 어깨를 펴고 제대로 걸어가기 힘든 정도인데요. 이 안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 문 앞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완전히 오래돼서 모래처럼 이렇게 부스러지는데 이 안쪽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낡은 석가래가 지탱하지 못한 천장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면 슬레이트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보일러실엔 곰팡이가 끼고 내벽이 부스러져 제기능을 못합니다. 문과 문틀 사이는 벌어졌고 전기장판을 깔았지만 이불은 3겹씩 덮어야 합니다. 팽풍을 패고 제사를 모시고 상을 팼는데 우리 손자만 따로 먼저 먹입니다. 어른들은 밖에 나가 있고 지금 4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 집은 추죽고 춥다 이거야. 찬물로 설거지하는 것도 곤욕이라 싱크대에 그릇이 쌓입니다. 안 보면 뭐 집에 안에 입김이 막 수증기 올라오는 식으로 올라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며 정치인들도 나섰지만 정작 올해 사업 진행은 무산됐습니다. 길을 안 내리면 다 허물고 우리가 지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워 흘러든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300세대가 넘었습니다. 따뜻한 물은커녕 깨끗한 물도 없습니다. 교회 가는 날만 세수해. 어디 나가는 날만 세수해도 못해요. 더운 물 없어. 상수도가 놓이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하수예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으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이 연탄 보일러를 떼는데 안전을 담보하긴 어렵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연기가 나오더라고. 이거 급한 대로. 그 쐬면은 또. 현재 경기도에만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혹독한 한파에 주거 빈곤층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위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몰리면서 도심의 낯익은 풍경도 다시 펼쳐졌습니다. 계속 뿜어대는 매연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던 관광버스 차벽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 주차를 허용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여행사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335 보궁 관람에 나섰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로 얼굴까지 꽁꽁 싸맸지만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순간은 예외입니다. 지난 3월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일부 해제되면서 서울 도심 주요 관광지에는 9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서울 종로 창덕궁 안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금안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떠났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잠잠했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관광버스들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도심 교통정체 유발로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걷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에겐 끊임없이 나오는 배출가스도 논란입니다. 공회전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심각해요. 보행자로서는 기분 나쁘죠. 내가 그걸 신호 기다리는 동안에 나한테로 다 오니까 내가 다 마셔야 되니까 공기를.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부터 관광버스 상습 주정차 일부 구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2시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 관광지와 가까워서 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서울 세종대로입니다. 약 이 100m 구간을 따라서 관광버스로 인해서 단속과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던 곳인데요. 서울시가 이달부터 이렇게 제한적으로 평일에도 관광버스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대로와 창경궁로, 서대문구 모래내로 등 4곳으로 교통체증 문제 등으로 운전자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도로상에 이렇게 허용을 하고요. 원래 주 기능은 도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회전 단속 관련해서는 단속 인력을 확대했어요. 대폭 확대해서 지원 관리. 하지만 관광버스 기사조차도 시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합니다. 저만 해도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 주차요금 과태료를 냅니다. 기사 입장에서 고마운 건데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은 많겠죠. 반면 서울시에서 도심 관광버스 차벽을 없애겠다며 조성한 버스 전용 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서울시가 부지 임대료와 관제 시스템 설치비 등 사업비 총 18억 원을 들여서 만든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 서울역과 서울로 7017이 내려다 보이는 관광명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3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주차장에는요, 현재 관광버스 2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입차 후 2시간까지 주차요금도 받지 않지만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8대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유턴 구간이 사라지면서 주차장 진입을 위해선 도심 주변을 1km 이상 돌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 사물교회 가서 유턴해서 오지. 멀리 이제 이렇게 오는 거리를 저 청과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사후 면세점과 대형 음식점들이 몰린 마포구의 한 버스 전용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일 오후지만 주차된 버스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과 건강은 물론 원활한 도심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재개된 만큼 관련 대책도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발생한 수해로 휘어진 다리를 매일 건너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늑장목도 아직도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출근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을 밀착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 다리는요, 이 마을과 도로를 연결해주는 통로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통로의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래를 보면요,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에 사람 손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리를 옆에서 보면요, 기둥과 나뭇가지들과 쓰레기가 뒤엉켜서 매달렸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조각과 다리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비닐, 플라스틱이 쌓이면서 거대한 새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상판은 주저앉았습니다. 이 다리가 내려앉은 건 지난 7월 중순입니다. 당시 시간당 10mm가 넘는 수시간의 강이 불어났고 각종 시설물들이 떠내려오면서 다리와 부딪혔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떠내려갔거든요. 그게 와서 다리를 다치고 쾅쾅쾅 소리, 이게 꼭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마냥 쾅쾅 부딪히고 나가고 다 물 빠지고 나서 보니까 저 외에 뭐 집도 얹어져 있고. 당시의 집중호우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제대로 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이 앞쪽 기둥 위에 설치된 철제 난간은 당시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나뭇가지와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걸려 있고요. 이 뒤쪽 기둥에도 뭐가 많이 걸려 있는데요. 평상으로 보이는 침대만한 크기의 목재 합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통행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은 한쪽이 떨어져 내용을 다 볼 수 없고 폭우에 떠내려온 버스는 반년째 제자리입니다. 다리 인근의 주민들은 아직도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서 지금 가재도구를 다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7월 28일 날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부 주민들은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책임이 있다며 진상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침수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가에만 이게 침수가 된 것은 이 댐 수문에 조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무너진 시설들이 모두 복구되려면 1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늑장수의 복구로 불편을 겪는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치바가 상륙했던 경남 양산시는 다리 4곳을 1년 넘게 폐쇄 중입니다. 임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고 사람만 오갈 수 있게 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로 못 오니까 저 위에 돌아가야 되고 밑으로 돌아내려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하천 복구를 맡은 경남도청은 내년 상반기쯤 공사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공이 7월 3일 날 돼가지고 저희도 뭐 애석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괴산군과 양산시의 다리들은 빠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 상반기는 돼서야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경제적인 손실과 불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 개막식 딱 60일 남았습니다. 논란이던 비싼 숙박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 개막식 날 날씨에 대비하는 문제도 있고 현지 교통수단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올림픽 준비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장까지 직선으로 새로 깔린 도로는 보도블럭 작업만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대회 성공을 좌우할 날씨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현장 곳곳에선 대비가 한창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이곳 올림픽 플라자 인근은 언제나 이렇게 강풍이 부는 데다가 건물에 지붕이 없어 상당히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8시에는 이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후 철거할 예정이라 지붕 공사를 하지 않은 건데 개막식엔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황태덕장이 있던 개막식장은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달 초에 열린 드림 콘서트에선 저체온증 환자가 6명이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북서쪽 방향으로 방풍막을 설치해 체감 온도를 5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알파인 스키장이 위치한 정선은 반대로 따뜻한 날씨에 눈이 녹을까 걱정입니다. 작업 차량은 수북이 쌓인 인공눈을 둥글게 말아 운반하고 차량 뒤쪽의 장비는 이를 다져줍니다.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까지 눈이 녹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월까지 눈을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1.2m 정도 쌓은 뒤에 차로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4km 길이의 알파인 스키장엔 작업 차량 여러 대가 밤낮 없이 작업합니다. 야간에 제설이 더 잘 되고요. 온도가 좋기 때문에 쌓인 눈도 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물가 잡기도 비상입니다. 치솟던 숙박요금은 지자체까지 나서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올림픽 기간 외국 선수와 외신이 사용하는 시설비가 비싸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기장과 프레스센터 등 주차장의 올림픽 기간 주차권 가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외신들의 항의에 인터넷 사용료를 30% 내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등 일부 선수단의 참가가 불확실해지면서 현지 분위기도 썰렁합니다. 거리에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왔다 그래서 슈퍼 이런 데 들렸다 가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식사 가고. 미리 찾은 외국인들은 식사와 교통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Pizza. Pizza, yeah. It's the same everywhere. Figuring out the bus schedules. The taxi wouldn't understand where everything is in Google Maps, but would in Kakao Maps. 22일 KTX 경강선 개통을 앞두고 이곳 평창역도 마지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개통이 되고 나면 서울역부터 이곳까지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인근에 숙소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림픽 기간 동안 KTX 좌석 예매가 불가능해 수도권에서 당일 여정을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에서 주요 행사 수단까지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평창 전체엔 택시가 122대, 조직위가 있는 대관령 횡계엔 택시가 25대뿐입니다. 택시가 이제 워낙 적으니까 대수가 결국은 장에 한번 하다가 말고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참가국 상황과 날씨, 교통 등 변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 지난 6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남은 2달간의 막바지 점검이 중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JYP, YG 보고 있나?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요즘 감 농사가 대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한숨이 깊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애써 농사지은 감들을 그것도 수백 톤씩이나 죄다 뭉개서 버려야 하는 처지라는데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나무가 들어서 있는 국도변을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니 큼지막한 지역 특산품 광고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봉감 전국 최대 산지인 전남 영암군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에는 지난달쯤에 수확이 끝났어야 할 감들이 아직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확철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랑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쪽 농가들의 사정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울 제철 과일 중 하나인 대봉감은 올해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쯤 출하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인근의 한 감 재배 농장, 농부들이 화물차에서 상자에 담긴 감을 연신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잠시 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트랙터가 그 위를 지나갑니다. 수확량이 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애써 농사지은 감들을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인근 2개 농가에서 오늘 하루 폐기하기 위해 내놓은 감 물량만 약 8톤 정도에 이릅니다. 놓여있는 감들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크기도 크고 상처 없이 이런 깨끗한 감들이 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특급으로 분류돼야 할 감들이지만 지금 모두 이렇게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감 농사를 지금 현재 36년차 농사지인데 이렇게 폐기한 것은 금년 처음이에요. 소기와 사정없이 상하지. 소농 같은 경우는 농사를 포기할 사항이라고 봐야죠. 15kg 한 상자에 4만 원대였던 대봉감 가격은 최근 2만 원대까지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수확과 선별 과정, 포장에 발송료까지 부담하려면 농민들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워 아예 수확조차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감은 보통 딱딱한 상태에서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보면 감이 익을 대로 익어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말랑말랑해져서 이미 홍시화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풍년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농장 같은 경우는 감 수확을 아예 포기해버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협이 산지 분량 2,300톤에 대해 시장에 넣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시장으로 유통되는 산지 공급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 가격을 안정하겠다는 겁니다. 산지 유통센터 곳곳에 감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상품 가치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저온 저장 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원래 대봉감이 홍시로 해서 만든 후숙과일인데 시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야만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저희도 저임창고 보관할 수 있는 여러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농산물 수급 조정책도 한계는 있습니다. 산지에서 농작물을 폐기하는 일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최근에 100년 만에 폭염도 왔고, 그리고 30년 만에 한파도 왔고, 이런 부분들은 관측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기상 자체가 맞지 않으면 사실 그 수급 예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매년 수확철만 되면 들려오는 농산물 폐기 소식.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수급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시름도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00만 원대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만 원대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대학생들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2의 튤립 버블이 되는 것 아니냐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용산의 한 부품 상가엔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상점을 닫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점주들이 늘어나자 상가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전력요금이 상승하고 상가가 황폐해야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며 채굴이 영업보다 이득이 된다 판단한 점주가 많았던 겁니다. 상가 내의 채굴은 단속으로 중단됐지만 일반인들의 구매는 계속됩니다. 월 1, 2가 정도 나와요. 많이 하고 있어요. 장대 사갖고 돌리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요. 근데 이게 센스로 하려고 준비되니까 하시는 물건이 있어요. 100대, 200대 많이. 채굴기는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여러 개를 이어붙여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연산을 하는 기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연산에 참여한 만큼 화폐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채산량이 떨어져 본전도 못 찾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관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채굴의 한계를 느껴 개인의 위탁을 받는 공장형 채굴장도 급증했습니다. 인천의 한 암호화폐 채굴장입니다. 이 방에만 채굴기가 400여 대 정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채굴기 한 대씩을 대여를 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기가 내는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또 열기도 상당히 많이 뿜어내서 영하의 날씨인데도 기온이 높습니다. 채굴은 높은 전기세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겨울에도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채굴기마다 냉방기를 장착한 새로운 형태도 등장했지만 결국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몰립니다. 일본은 지금 전기세가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고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까지 찾아오는 경향이. 외국에서 채굴 공장을 운영한다며 2천억대의 돈을 가로챈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네트로 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내 채굴기가 정상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유일한 오프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 가격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800만 원대였지만 지금 시세는 1,390만 원대인데요. 이렇게 한 달 만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덩달아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방문하기도 하고 은퇴자와 주부들도 찾습니다. 주변에 애들 많이 오니까 젊은 친구들은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신혼다니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가 학생들도 가상화폐 투자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몇 %씩 떨어지고 하루에 80% 막 200% 떨어지기도 하니까 1초에도 여러 차례 가격이 바뀌고 24시간 장세가 계속되는 특성상 집중은 어렵습니다. 좀 더 개선되는 그런 거라고 들어왔고 이제 거의 투자를 했는데 두 번째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지만 잃었을 때의 손실이 더 큽니다. 저도 어제 점심에 상승률이 높은 코인을 10,000원어치 사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사이에 30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거래소의 지급 준비에 대한 감독이나 보안 규정 등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최근엔 거래소 서버가 먹통이 되며 크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은 화폐라고 하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든지 다단계 방식으로 어떤 후원 수당을 준다. 이런 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를 받게 되면 그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관련 규제는 전무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인천 낚싯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바람도 강하고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자칫 수색이 장기화될 뻔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가슴 졸였던 수색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인천 낚싯배가 전복된 건 지난 3일 오전 6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에도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하자 대대적인 야간 수색이 시작됩니다. 400발이 넘는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고 함정 38척과 항공기 5대가 동원됐습니다. 이튿날인 4일은 아침부터 함정과 항공기를 3배로 늘리고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은 물론 공무원까지 1,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색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4일 오후 9시,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중계를 지금 막 마치고 철수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해경은 밤사이 이곳에서 수색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어민들과 기자들이 떠난 진도항에는 어둠과 구조 인력만 남았습니다. 해경과 공군, 소방 및 경찰은 조를 나누어 사고 해역과 해안가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요. 바깥에는 이렇게 중부소방서에서 현장 상황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맞은편에는 응급의료원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의료진이 24시간 동안 비상 상황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들이 같이 다 묶여놓는다고 또 다이어도 붙여놓고 지금 전화를 가지고 해경들하고 다 시작을 하고 있어. 변수는 날씨였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진 데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기 시작합니다. 수색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등대로 와봤는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뭉치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원래는 4분마다 발사돼서 하늘을 밝힐 예정이었던 조명탄도 단 한 발도 쏘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명탄이 발사됐지만 수색은 여전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어제는 예정대로 그거를 했는데 오늘은 눈구름이 계속 밀려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이 위험해서 못 뜨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리면서 실종자를 찾기는 더욱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먼바다 풍랑주의보고요. 앞바다까지는 지금 풍랑주의보는 안 떴어요. 그런데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앞바다까지만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오전 9시 30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대원들이 급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신원 확인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합니다. 엎드진 상태로 이렇게 계셨고 약간 뻘에 약간 이렇게 좀 묻혀 계신 약간 이쪽 묻혀 계신 상태에서 머리 부분이 어디에 부딪히셨는지 다치셔갖고 피가 많이 흐르는 상태였어요. 시신은 선장 오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실종자가 발견된 건 그로부터 2시간 반쯤 지나서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시신이 처음 발견된 해상으로 함께 출동했고 마지막 실종자이자 낚시객이었던 이모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54시간 만에 실종자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은 모두 육지로 돌아왔지만 사흘간의 수색 과정은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고와 험난한 수색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종로 3가역이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노숙인들의 음주 폭행이나 불법 성매매 영업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는 취재 나갔던 기자에게도 성매매 제한이 들어왔을 정도라고 하는군요. 서울시가 지하철 보안관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할 때만 반짝 효과가 있을 뿐이고 다시 똑같아집니다. 오늘 강신우 기자의 밀착 카메라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종로 3가 지하철역으로 나가봤습니다. 사람들로 늘 붐비는 종로 3가역입니다. 저쪽 대합실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폭행 사건과 각종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형 카메라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라면과 커피, 심지어 술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지하철역에서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술도 한 잔씩 풀어요. 안 주고. 근데 단속할 때 너무 나갔다 들어오고. 조심해 팔아라는 거죠. 여기 계신 이 아주머니처럼 술과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일쑤입니다. 안 들어지고 100명 정도의 술 파는 사람이 술을 마신 노숙인들 사이에 소동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샤키야 샤키? 얼마 아저씨 계산해서 말하지. 그럼 샤키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야 인마 너 이리 와. 야야야야야. 보셨던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이런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중 한 명이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다니던 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 3가 지하철 역사가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립니다. 할머니가 똑같이 사요. 꼬부라지는 할머니 사요. 2만 원, 15,000원. 다라고 봐야지. 뒤에 보이시는 노인분들은 성매매를 시도하다 취재진이 따라붙자 포기하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할머니는 기자에게까지 접근합니다. 어디서 나오셨어? 가자고요? 누구랑요? 연애는 영상연이라고 하는 거요. 영상연이라고 그냥 재밌어. 근데 너무 제가 이어 또 다른 할머니도 기자에게 말을 겁니다. 문제 건너가 여자랑 여간도 가지. 여관을 가자고요? 열이 안 해? 예? 나이고 뭐이고 더 잘해줘. 젊은 늙은 사람들이. 예. 성기능 촉진제도 팔고 있습니다. 합니까? 네, 한 칸. 3만 원 한 개는 3,000원이지. 한 알에 3,000원, 한 각은 3만 원. 한 각은 3만 원. 한 각 하면 0,000원이지.
종로 3가 영무실입니다. 대합실의 상황을 여기 있는 지하철 보안관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먼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단속합니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시면 안 돼,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자, 나 우찌를. 자,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일주일 전 성매매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가중 처벌된단 말이에요. 네, 알아요. 그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안 나올게요. 술을 마신 노숙인들도 경찰 단속에 자리를 옮기지만 이내 다시 돌아옵니다. 보안관들은 입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단속이라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처벌이 아무래도 솜방망이식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한번 적발이 되더라도 잠깐 조사받고 그 이후에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재범이 발생하고.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며칠 후면 똑같은 풍경이 재현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우입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충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안 되는 오랫동안 누르면 벨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네, 서울의 지하철이나 공원 곳곳에 무료 휴대전화 충전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망가뜨리는가 하면 고장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배터리와 맞바꾼 양심을 담아왔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스마트폰과 검은색 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5, 6, 7, 8호선에 설치한 무료 충전소 겸 보조 배터리 대역입니다. 152개역에 설치된 충전소만 157대로 시민 편의를 위해 다른 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충전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한 지 10분이 지났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충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배터리가 줄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무리하게 사용을 한 탓에 안쪽에서 선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선이 뜯어지거나 연결 부분이 망가진 곳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충전이 안 된다고 임시로 안내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CCTV가 촬영 중이라는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6개역 가운데 1개만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역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대학교 입구 쪽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만 여기 있는 스마트폰 충전소도 선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방전되기 전 충전소를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거나 보조 배터리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 끊어졌어요. 충전기 멀쩡해도 꼽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역 관계자들은 단속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끊어진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자기가 핸드폰 들고 있는 방향이 틀리니까 이걸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간들간들해요. 수리에 나선 업체도 관리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나만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사용 못하게 악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이거 관리하는 게 참 저희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충전소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등산 중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2년 전 둘레길 5곳에 급속 충전기 6대를 설치했지만 작동하는 기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구청장이 뭐 이거 되나 안 되나 그거 가지고 신경 쓰겠어?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를 만들겠다던 말과 달리 밤중에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곳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시가 우수 창의 제안으로 선정해 3년 전부터 공원 등에 설치해놓은 이른바 쭉쭉빵빵 무료 충전소로 방치됐습니다. 뭐 학생들이 끼웠다가 막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그 어디 선이 떨어졌는가 봐요. 충전을 가서 직접 핸드폰, 스마트폰 가져가서 이제 꽂아봐야지 아니까. 최신 스마트폰들이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오면서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맞게 무료 충전소를 설치한 의도는 좋았지만 방전된 양심과 부실한 관리 속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쓰질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유튜브를 네, 밀착 카메라의 박소연 기자가 전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고 덜컹거림도 없고 그야말로 멋진 드라이브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전기가 떨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충전소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어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보통 차량 뒤쪽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차를 보니까요, 특이하게도 앞쪽에 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봤더니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동그란 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름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밀착 카메라가 이 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량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 소음 없이 조용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린 뒤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갔습니다. 충전 방식을 선택한 뒤 차량에 충전기를 꽂았지만 곧바로 작동을 멈춥니다. 충전을 시작한 지 0.2초 만에 충전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충전된 전력은 0. 아무래도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려요? 수리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내일이나 다시 보낼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게 영통구에 있는 한 충전소입니다. 이곳으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했지만 충전을 완료하는데 3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운전자들이 부족한 충전소와 고장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복 갔다 온 시간이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데도 있고 충전기 위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도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충전소에 가봤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라고 적힌 간판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사라진 채 바닥을 보니까요,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시험을 갖다 놓고도 아니면 철거할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다가 결국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11월 달쯤.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일부 충전소를 폐쇄했지만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없습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민원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만 명확하면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전기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한 택시 회사는 차량 8대 가운데 4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비해 긴 충전 시간 때문입니다. 충전하는데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요. 10시간 일할 거면 한 2시간 일 더 해야죠. 회사 타내금 마치려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은 모두 337곳.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충전소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전기 충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지 고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알 수 없는 고장도 잦다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없겠죠. 말로만 친환경 할 게 아니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불편 없는 충전소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